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관서에다가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A라고 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할 때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일단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면은, 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 그럽니다.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먼저 참고인 조사부터 합니다. 뭐 때문에 고소를 했고 뭐 증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기소 후 공소 제기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좀 구별해서 쓰면 절차가 이해가 쉽고, 그리고 고소인은 기소 이후에는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 고발인하고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하고 둘이 진술이 매우 상반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고소를 하는 게 권리예요. 권리긴 권리인데, 이게 고소가 잘 되려면, 잘 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피고소인의 처벌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고소한다 그래서 과장된 사실을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법을 잘못 몰랐거나 사실관계를 착각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다 무고죄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고죄가 너무 강하게 인정돼 버리면은 고소 권리를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명백하게 허위인 사실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관서에다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무고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유의하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처벌받게 할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반대로 내가 사기를 고소당했는데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다 이게 같은 동전 양면이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을 높이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소장을 일단 잘 적어야 됩니다. 고소장 그냥 법원 민원실 가면 고소장 양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수사의 단서거든요. 수사가 개시되는 요건이거든요. 고소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고소장 제출하면은 경찰이 가가지고 어떻게 조사하고 이 TV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러거든요. 변호사도 그냥 어디 가가지고 증거조사 수집하고 이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잘 적어야 되는데, 고소장을 잘 적는다는 얘기는 사실관계를 육가원칙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소장을 잘 적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관계를 대략 5-60% 이상은 챙겨야 됩니다. 고소장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수사를 이제 하게끔, 그 정도만 이제 확인해서 처벌하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실무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증거 하나도 안 내고 고소만 떨렁하면은 수사기관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도 일선에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고소인은 참고인이라 그랬던데, 고소를 하면 고소인부터 이제 먼저 진술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고소장을 잘 정리해서 제출했겠지만, 참고인 조사 시에 잘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술 조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피고소인 조사할 때 담당 수사관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고소장 작성을 한 이후에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은 수시로 제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수시로 제출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이 사람 처벌 받게끔 하려 그러면 이 동종수법, 그 다음에 유사수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제3자들이 나 말고도 또 있느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있다 그러면 연락을 취해가지고 고소를 함께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별건으로 해도 되고 고소장 하나에 묶어가지고 고소를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동종수법에 동종유사 그게 이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이게 사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렇게 선뜻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손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근데 설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유사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색을 해봐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딱 들어맞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유사한 판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상황하고. 그런 경우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때린 그 판례를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또 참고 자료로 수사기관에 내든지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항상 그 행위가 있었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행위 시점에서 그 행위자가 변제 의사나 지급 의사나 또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또는 변제 능력이나 지급 능력이나 그리고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행위 시점에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뒤에 행위 시점에는 뭐 약속을 이행할 의사도 있었고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있었는데 뒤에 어떤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 이행 능력이, 사기꾼들은 전부 사기 피의자들은 자기는 이제 약속 해주려고 했다,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다, 의사는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어디다가 내가 지금 뭐 어떤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과연 허가를 받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 사람이냐, 이런 것들 그 행위 시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뒤에 후발적인 사유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기죄 성립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사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혐의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여행업자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배급까지 받았는데 코로나로 약속 이행을 계약 이행을 못했다. 사기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후발적 사유니까. 자, 두 번째, 밀 10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수입이 되지 않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자, 이거 사기가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건 다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벌어주기로 하고 해당 대금을 주식 투자에 실제 했어요. 실제 했는데 그 피투자 회사가, 투자를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거는 사기가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행위 시점에서의 그 법률 행위하고 뒤에 후발적 사유가 개입해가지고 약속이 이행되지 깨져버린 그런 케이스를 몇 가지 든 겁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일단 형법 347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피해 액수에 따라서 이득액이 50억 이상 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다음에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고, 벌금은 병과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냐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특경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면은 일단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유죄가 되면. 그래서 보통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근데 그게 원인이 기망행위다 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민사소송 제기하고 사기 고소를 해놓고, 민사소송은 일단은 기일을 추정시켜 놓고, 일단 요건 약간 보류를 시켜 놓고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결과 유죄 나오면 바로 손해배상 인정되는 거고, 무죄 나버리면 이제 민사에서도 패소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사기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일단 피해액은 당연히 청구 손해배상액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기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내 의사가 지금 의사결정이 A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자료도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 그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비해서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때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거 사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합의나 공판 절차에서 또는 뭐 공탁을 한다든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뭐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부재소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할 때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받더라도. 합의는 양형과정에서 정상 참작 자료니까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합의를 받다 그러면은 손해 액수에는 그 부분이 참작이 되겠죠. 사기죄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시점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약속 이행 능력이 있었느냐, 약속 이행 의사가 있었느냐, 이거를 본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행위 시점 기준으로. 자, 여기 몇 가지 속이는 행위, 기망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매수인에게 그린벨트여서 개발이 불가한데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린벨트에서는 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기망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용도를 알려줬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이걸 용도 사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내 애가 있는데 애 지금 수술비가 필요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돈 가지고 도박을 했거나 뭐 주식 투자를 했거나 뭐 그랬다. 그러면 그 용도를 알았다면 내가 돈 안 빌려줬을 건데,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망을 당한 사람, 속은 사람은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착각에 빠져야 됩니다. 착오에 빠질 정도여야 됩니다.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한우가 아닌데 한우라고 속이고, 이게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서면 사기가 됩니다.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이죠. 예, 그리고 부동산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숨겼어요. 숨기고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에는 뭐 소방법상 뭐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속이고 매도를 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설명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요런 거를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사기, 적극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은 이제 작위라고 그러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가 뭐 설명해 줘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줬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사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는 뭐 불법이면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거고, 신의칙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배신 행위여도 사기죄는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 걸로 믿고 돈 빌려줬는데 후순위 근저당 설정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인 행위도 개입한 거고,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라고 하는 그런 기망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죄가 되려 그러면 이제 속이는 행위에 의해서 내가 착각에 빠지고 아이고야 하면 돈 주거나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기죄는 소송을 통해서도 됩니다. 소송사기, 삼각사기라고 하는데 판사를 속이는 건, 법원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나면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기 도박죄는
도박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박이라고 하는 건 우연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승패가 나서 돈을 잃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기 도박은 결과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사기죄입니다. 도박죄가 아니고. 왜 그런, 이 사기죄하고 도박죄 처벌은 굉장히 차이입니다. 도박죄, 단순 도박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거든, 대부분. 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기죄는 여러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인의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사기치면 이제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된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를 통해서 고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사기죄를 통해서 고소를 당했을 때 이제 그 방어하는 방법이 거의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 그냥 뭐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깔끔하게 사기다라고 되는 경우보다는 현실에서는 그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그 경계 손상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도 사실관계를 잘 뜯어봐야지만 판단이 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하도록 하시고, 중요한 건 고소를 할 때 수사기관이 할 일을 줄여주라.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게 하면 고소의 처벌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처벌 안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질문사항이 더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